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거실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화사한 정원을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유진이 생전에 좋아하던 작품이었습니다. 현성이는 그 그림 앞에 멈춰 서서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 나무 그늘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눈빛만이 간절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가정부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그저 지나쳤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이상한 버릇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태경 역시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었지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래 일한 집사 박 선생도 가끔 현성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외로워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밤이 오면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넓은 복대는 발소리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현성이는 자기 방에서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책마다 똑같은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정원, 그리고 숨겨진 무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성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비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밝혀질 운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집안은 한기로 가득 찼습니다. 난방을 틀어도 어딘가 모르게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커튼은 언제나 닫혀 있었고 복대는 어둠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은 정해진 일만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집안의 슬픔과 비밀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부엌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잡담을 나누었지만 도련님과 회장님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성이는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작은 발소리만이 복대에 울렸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 안에는 이상한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형체들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윤곽, 불분명한 얼굴,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림이 반복되었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린 그림자, 복도 끝에 서 있는 형상,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는 무언가. 현성이는 그것을 몇 번이고 그렸습니다. 때로는 집안 구조도 그렸습니다. 거실, 안방, 계단, 정원. 그런데 그 그림마다 어김없이 한 구석에 검은 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현성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는 정원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창밖을 보기만 해도 움츠러들었습니다. 햇빛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밖에 있는 무언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감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좋아할 로봇이나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성이의 세계는 침묵과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보내는 시간, 매일 오후 3시쯤이면 현성이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유진의 풍경화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으로 그림을 올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똑같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어두운 부분, 그곳을 수십 번, 수백 번 가리켰습니다. 때로는 몇 분간, 때로는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아이의 눈빛. 집사 박 선생은 가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버릇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선생은 현성이가 그림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엄마.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현성이는 자기 방에서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었습니다. 공책 한 장 한 장마다 같은 그림자가 반복되었습니다. 숨어있는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존재. 아무도 현성이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 갇혀 살았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마주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마주쳐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저택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현성이만이 홀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아침, 새로운 사람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소희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삶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저택만큼 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꽃은 피어 있었지만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더 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끗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집이 아니라 박물관 같았습니다. 태경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소희 씨 시죠. 박 선생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맡은 일만 하십시오.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 아들에게 함부로 말 걸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경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방들을 설명했습니다. 저쪽은 안방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도련님 방입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도련님이 싫어하십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몇 살이신가요? 8살입니다. 말이 없는 아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복도 끝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돌리자 문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성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슬펐습니다. 소희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성이는 곧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도련님이신가요? 박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저렇습니다. 말도 거의 안 하고 사람도 피합니다. 며칠 동안 소희는 저택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친절했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소희는 현성이를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는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희가 인사를 건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현성이는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큰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 소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던 소희는 멀리서 현성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나무 그늘 아래 어두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현성이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림만 응시했습니다. 현성아, 무엇을 보고 있니? 소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정원 풍경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성이가 가리키는 부분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자가 조금 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소희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성이의 눈빛이, 그 작은 손가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현성이를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억지로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이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성이의 방문 앞에 따뜻한 우유를 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빈 컵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성이가 자주 앉는 복도 창가에 작은 쿠션을 놓아두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만지지는 않았지만 다음날 그 쿠션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거실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동화, 시.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 모퉁이에서 현성이가 몸을 숨기고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희는 못 본 척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내어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날 현성이는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거실 문 옆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소파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현성이는 소희가 책을 읽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소희가 거실에 앉으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희는 때때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현성이는 그것을 가져가 자기 방에서 보았습니다. 며칠 후 공책 한 권이 소희의 방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현성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그림도 있었습니다. 소희가 읽어준 동화 속 장면들, 토끼, 나무, 별, 작지만 밝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소희가 거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성이가 평소처럼 그림 앞에 섰습니다. 소희는 일하는 척하며 아이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현성이가 그림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소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희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그래, 현성아? 현성이는 대답 대신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소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그림 앞에 섰습니다. 현성이는 다시 그 어두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현성아? 아이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엄마, 여기. 소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니? 현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왔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괜찮아, 현성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소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재에 있는 태경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경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련님 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소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거실 그림 앞에서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그림 속에 어머님이 계신다고? 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회장님, 도련님은 진심입니다. 무언가를 그만하십시오. 이 태경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아들은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당신이 이상한 생각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나가십시오. 다시는 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해했습니까? 소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현성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그 그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자신만은 현성이를 믿어주겠다고. 그날 밤 소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경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생생한 것은 현성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거실로 가는 복도를 지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방을 밝혔습니다.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낮에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림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일까봐 조심하듯. 가까이서 보니 세밀한 붓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피어난 꽃들, 하늘의 구름들 모두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성이가 가리키던 부분은 달랐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어두운 부분, 자세히 보니 그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형태가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윤곽이었습니다. 소희는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습니다. 캔버스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림 표면은 오래되어 약간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액자의 한쪽 모서리가 다른 쪽보다 두꺼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틈새가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그 안에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그림을 걸어둔 벽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지 일부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림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감춘 흔적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림 뒤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을 떼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소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분명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성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거실을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진이 돌아가신 지 벌써 8년. 왜 현성이는 지금도 엄마를 찾는 걸까? 단순히 그리움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희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고 슬프고 애절한 울음. 소희는 그림에 다가갔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던 형상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림 밖으로 소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성이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소희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그 간절한 눈빛 모두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이 새벽 안개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유진, 현성이의 어머니. 그녀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성이의 확신, 그림 뒤의 틈새, 그리고 방금 꾼 꿈,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이 집에 묻혀 있다는 것.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현성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도움을 청하고 있을지 모르는 유진을 위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화만 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도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위험이 얼마나 크든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태경의 서재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박 선생이 맞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그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태경도 회사에 나가 집에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과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넓은 책상, 가득한 책장, 구석에 쌓인 상자들, 정리가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희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위해 상자를 옮겨야 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문서, 계약서, 재무보고서. 소희는 관심 없이 닫았습니다. 두 번째 상자는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앨범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경과 유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임신한 유진의 모습,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갓난아기를 아는 유진, 현성이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예뻤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성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들, 100일, 돌잔치, 첫걸음,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진이 사진에서 사라졌습니다. 태경과 현성이만 있었습니다. 유진이 돌아가신 후였을 것입니다. 소희는 앨범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보는 순간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 긴 머리에 평범한 옷차림,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도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 앨범에서 봤던 그 얼굴, 유진이었습니다. 소희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유진은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년 전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소희는 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인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유진이었습니다. 왜 죽었다고 했을까? 왜 모두가 유진이 8년 전에 죽었다고 믿고 있을까? 소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어디에 있을까? 왜 숨어 있을까? 태경은 알고 있을까? 현성이 그 아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라고 했을 때 정말로 엄마를 느낀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 소희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 같았습니다. 태경과 현성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음식을 나르며 태경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유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니면 정말 모를까? 현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림이 걸린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경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현성이는 평소처럼 그림 앞으로 갔습니다. 소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갔습니다. 현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소희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성아,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여기 계신 거니? 현성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모가 찾아볼게, 약속해. 아이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작은 입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소희는 부엌 식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래 일한 요리사 아주머니가 정원사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새로운 가정부가 그림에 대해 물어본 적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고. 근데 일주일 만에 해고됐지. 정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묻지 말아야 해. 특히 그 그림이랑 마님 이야기는. 소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람은 제거당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현성이가, 그리고 어쩌면 살아있을 유진이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며칠간 소희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태경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였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태경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정부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박 선생도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현성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문을 두드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성아, 이모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이는 연필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림 앞에 섰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현성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현성아, 엄마가 정말 여기 계신다면 이모가 찾아봐야 해. 그림을 내려봐도 될까? 현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제발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일어나 그림에 손을 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액자가 크고 오래되어 묵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벽에서 그림이 떨어지는 순간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소희는 기침을 참으며 그림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진 부분 뒤로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안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이 낡아 쉽게 풀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도 있었습니다. 현성이가 소희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제약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부정실험, 데이터 조작, 사진을 보았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서류를 들고 있는 유진의 모습,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8년 전, 현성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누가 읽는다면
부디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나는 거대한 악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이제 내 목숨이 위험합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큰 범죄였습니다. 현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현성아. 정말 잘했어. 네가 엄마를 찾아준 거야. 아이는 소희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든 엄마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소희는 서류를 다시 천으로 싸서 자기 방에 숨겼습니다. 그림은 원래대로 벽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왜 사라졌는지, 왜 죽었다고 알려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태경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가야 할까?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각 문서마다 유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증인 이름들. 이것은 폭탄이었습니다.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유진이 숨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죽었을까? 아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사진. 유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을까? 무엇이 그녀를 막고 있을까?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태경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화가 나든 믿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태경이 출장에서 돌아온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소희는 그 이틀 동안 서류를 숨기고 복사본을 만들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만약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것이 남도록. 태경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쳐 보였습니다. 출장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경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보셨으면 합니다.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소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경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상태였습니다. 뭡니까? 소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림 뒤에서 찾았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거실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계속 가리키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태경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모님께서 남기신 것 같습니다. 편지도 있습니다. 소희는 유진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국제약 부정실험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회장님, 사모님은 살아 계십니다. 태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2년 전 사진입니다. 사모님이 분명합니다. 태경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집니까? 도련님이 보여준 겁니다. 소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닙니다. 현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태경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가십시오. 당장 나가십시오. 회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서류를 주워 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현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지금 놀라신 거야. 곧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태경은 소희를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정부들도 소희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장님이 심하게 화가 나셨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섰나 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해고되면 다시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현성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소희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소희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엄마가 위험해요. 괜찮아, 현성아. 이모가 지켜줄게. 어느 날 밤 소희는 태경이 서재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서류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확실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초조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경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의 일에 대해. 그리고 서류가 발견된 것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왜 다음날 아침 낯선 남자들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경과 오랫동안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기를 해고하려는 걸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날 저녁 태경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찾은 서류 다 어디 있습니까? 제 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십시오, 모두. 소희는 망설였습니다. 왜요? 묻지 마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안 됩니다. 태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사모님의 목소리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뭘 압니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합니까? 그래서 더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면 사모님도 도련님도 회장님도 평생 위험합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소희는 돌아서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사본도 챙겼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여기 머물며 태경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현성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소희는 조용히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김민석, 전직 형사였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게 된 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이소희입니다. 아, 소희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소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알려진 여자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성이 그림 숨겨진 서류들, 한국제약이라는 회사 이름, 부정실험, 유진의 편지. 민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서류에 구체적인 이름이 있습니까? 네, 회사 임원들, 연구원들, 날짜, 장소 다 있습니다. 혹시 복사본 만들어 두셨습니까? 네, 여러 곳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제약 큰 회사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경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재에서 소공 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낮에는 갑자기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오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희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행동, 공책에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현성이도 변했습니다.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림도 어두워졌습니다. 검은색만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 무너지는 건물, 우는 아이. 어느 날 밤 현성이가 소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톡톡톡. 소희가 문을 열자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악몽 꿨니? 현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안아들어 침대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나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래요. 위험하대요.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니요. 현성이가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로 느껴져요. 어린아이의 직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감지한 걸까?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엄마를 찾아줄게. 약속해. 며칠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 씨 서류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입니다. 한국제약 내부 문서가 맞습니다. 서명, 도장 모두 진품입니다.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찾았습니다. 윤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한국제약연구원 명단에 있습니다. 8년 전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상합니다. 사망 신고가 병원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장 처리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를 숨긴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더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희 씨, 네? 조심하십시오. 이 사건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제약은 재벌 계열사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었을까? 그날 밤 소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뭔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경이 나가서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이 격했습니다. 태경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차가 떠났습니다. 태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소희는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민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류 원본을 건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현성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이 닥친다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곧 찾아내겠습니다. 민석을 만난 것은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인쇄된 기사들, 보고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국제약은 10년 전부터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항암제였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성공하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환자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윤유진은 그 연구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가 그녀는 데이터 조작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부작용을 숨기고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식약처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유진 씨는 이를 내부 고발하려 했습니다. 민석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제약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씨의 남편인 강태경 씨 이름으로 된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제약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태경 회장이요? 네,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가 부정에 가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이것을 이용해 유진 씨를 위협했습니다. 고발하면 남편도 감옥에 간다고. 소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는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출산 중 사망.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숨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진 서류가 단서입니다. 소희는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유진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 날짜들, 장소들,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까? 민석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위험합니다. 한국제약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강태경 씨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가 협조해야 합니다. 그의 증언과 서류가 합쳐지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경 회장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민석이 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무겁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태경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소희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경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소희는 민석이 준 서류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제약 내부 보고서입니다. 사모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사모님은 부정을 폭로하려다 위협받았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서류도 조작되었습니다.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명의로? 소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태경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태경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명은 했지만 내용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 투자만 조작된 겁니다. 사모님을 협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경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진이 나 때문에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용당한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유진이가 살아있을까요? 소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유진의 사진. 태경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 당신 찾아야 합니다. 사모님도 진실도.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소희를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경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날들, 이상했던 행동들, 감춰진 두려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유진이가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태경은 결심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변호사도 고용하고 탐정도 더 부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제약이 알면 알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태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소희와 태경이 동시에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성이는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엄마가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태경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현성아. 아빠가 엄마를 찾을게, 꼭 찾을게.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그리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을 찾아야 한다, 빨리.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서재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과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조사관을 고용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일러요. 태경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유진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안전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소희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제약이 눈치채면 사모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경이 제공한 자금으로 탐정들은 전국을 뒤졌습니다. 유진이 남긴 서류의 단서들을 따라갔습니다. 편지에 적힌 장소들, 날짜들, 암호처럼 숨겨진 메시지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성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엄마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태경 옆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색을 사용했습니다. 소희는 계속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늘 휴대폰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강 회장님 찾았습니다. 탐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태경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강원도 산골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진 대조 결과 윤유진 씨가 확실합니다.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유진이가... 네, 곧 상세한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경은 소희를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유진이를 찾았습니다. 소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소희 씨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성이도. 물론입니다. 준비는 빨랐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태경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준비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아무도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 만날 수 있어요? 태경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야.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몇 채 없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태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희가 현성이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태경은 손을 뻗었지만 주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만약 거부당한다면.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크하세요.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얼굴이 여위였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그 얼굴 틀림없는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태경을 보았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태경,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성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현성아, 우리 아가. 현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본 얼굴, 꿈속에서 본 모습.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품으로. 유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현성이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태경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유진이 집 안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현성이가, 우리 아들이 당신을 찾았어요.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그림 뒤에 숨긴 서류를. 그리고 이분이,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발견했어요. 유진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경이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요.
이제 우리는 함께예요. 유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날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제약에서 있었던 일, 위협,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선택. 현성이는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태경은 유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유진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그리고 소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시작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이틀간 그들은 그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밤에는 좁은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현성이는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밥.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8년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제약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항암제였죠.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어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태경과 소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몇몇 환자가 사망했죠. 회사는 그 데이터를 숨기려 했어요. 결과를 조작하고 보고서를 바꾸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발하려 했어요. 내부 문서를 모으고 증거를 확보했죠. 그런데 그들이 알아챘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협박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전화였어요. 조용히 하라. 아니면 후회한다고. 그 다음엔 편지가 왔어요. 우리 집 사진, 현성이 유치원 사진. 위협이었죠. 태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서류를 보여줬어요. 투자 계약서였는데 내용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마치 당신이 부정을 알고 가담한 것처럼. 그들은 말했죠. 고발하면 남편도 감옥 간다고. 그래서 혼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현성이를 지켜야 했고 당신도 보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척했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회사 내부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였죠. 그가 도왔어요. 출산 기록을 조작하고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어요. 장례도 급하게 치렀죠.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가명을 쓰고 조용히 살았어요. 농사일도 하고 마을 사람들 도우면서. 편지는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그림 뒤에 숨긴 서류들은? 떠나기 전날 밤 숨겨놨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몇 번 편지를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다 가로막혔어요. 그들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찾아줬군요. 제 마지막 희망을. 도련님이 찾았습니다. 저는 그냥 믿어준 것뿐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돌아가는구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가정부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을 본 순간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님이세요. 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죽었던 안주인이 살아 돌아왔다고. 저택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태경은 즉시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서재에서 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태경이 선언했습니다. 언론에, 검찰에 모두에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부인이 돌아온 건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협박이었습니다. 태경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에게. 윤 선생님 오랜만이군요. 돌아오셨다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들 생각해서라도. 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겁먹지 않아요. 그날 오후 현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차가 따라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알아차리고 빠르게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즉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경비원을 더 고용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성이는 당분간 학교를 쉬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불안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이 이겨요. 태경도 동의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밤이 되면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유진은 현성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경은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소희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유진이 저택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온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에는 법률사무소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제약의 변호사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경은 그 편지들을 모두 보관했습니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큰 언론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 보도 전문 기자들이었습니다. 부패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첫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태경은 서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모두 진짜입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기자는 며칠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서류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조작의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한국제약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 소희는 저택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CCTV 화면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낯선 차가 주변을 맴돌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밤에는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유진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는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8년간 숨어 살며 억눌렀던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소희와 함께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간순으로, 중요 도순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떤 범죄를 증명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이건 데이터 조작의 증거예요. 이건 환자 사망 은폐. 이건 식약처 담당자 매수.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투사였습니다. 현성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후 아이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밝은 색들이 나타났습니다. 파란 하늘, 노란 해, 초록 나무,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유진은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현성이는 이제 말도 많아졌습니다.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컸습니다. 태경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왔습니다. 현성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유진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슈베르트의 자장가였습니다. 현성이는 엄마 옆에 앉아 들였습니다. 태경은 소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성이가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아니, 파파라치였습니다. 한국제약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현성이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죽었던 여자, 8년 만에 부활, 강태경 회장 가족의 미스터리,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을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태경을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유진은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태경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따라 보도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만 원했습니다. 소희는 인터넷 댓글을 읽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믿지 않네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곧 믿게 될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내놓으면. 그날 밤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자가 첫 기사를 내보낼 겁니다. 그 다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유진이 손을 뻗어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현성이도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설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기사가 나간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조사 보도 전문지의 한 면에 실렸습니다. 한국제약 신약 부정 의혹, 8년간 숨겨진 진실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환자 사망 은폐, 내부 고발자 협박,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뒤따라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한국제약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과 유진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도 함께 갔습니다. 현성이는 집에서 경비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검찰청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인께서는 정말 8년간 숨어 계셨습니까? 태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제약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임원들이 소환되었습니다. 연구소장, 재무이사, 법무팀장 하나씩 검찰청으로 불려갔습니다. 조사는 신속했습니다. 서류들이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의 서명, 날짜, 도장 모든 것이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검토되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한 달 후 첫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제약업계 최대 스캔들, 환자 생명 담보로 한 탐욕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느냐, 감독 부실 아니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경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한국제약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본과 조작본을 대조하면 됩니다. 필적 감정을 해보십시오. 태경은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제 가족이 8년간 고통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8년간 숨어 지냈습니까? 유진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서? 저기 앉아 계신 피고인들에게서요. 피고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받았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고 제 아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유치원 등원하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유진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영웅으로 그렸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자, 8년을 기다린 진실, 소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림 뒤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도련님이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도련님이요? 네. 어린 현성이가 8년간 엄마의 메시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증언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현성이는 변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저택 거실의 그림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비밀은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대신 정원에서 뛰놀았습니다. 햇빛 아래서 엄마와 함께.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강씨 집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침묵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 기자들, 인권단체 활동가들. 거실은 회의실이 되었고 서재는 전략본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제약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정부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태경은 뜻밖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범으로 의심받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태경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응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자의 윤리 같은 주제로 강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 강연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무심코 서명한 서류가 범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잡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의사로 돌아가는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여성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상담, 안전보호,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저처럼 숨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창립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내 부정을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여성,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협박받는 여성. 유진은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희는 여전히 저택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소희 씨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태경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소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현성이를 도운 것뿐입니다. 현성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밝아졌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태경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아빠, 저 잘했죠? 현성이가 공을 차며 물었습니다. 완벽해. 태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8년을 잃었지만 이제 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택도 변했습니다.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밝은 색으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방들을 열었습니다.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거실의 풍경화는 내렸습니다. 대신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정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 태경, 현성이, 그리고 소희. 그 사진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유진의 피아노도 다시 울렸습니다. 저녁이면 연주했습니다. 쇼팽, 모차르트, 드뷔시.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현성이는 옆에 앉아 드렸습니다. 가끔 엄마가 가르쳐주면 함께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소희가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현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그래? 뭐라고 했어? 엄마가 용감하다고요. 나쁜 사람들한테 맞서 싸웠다고.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현성아, 너도 용감했어. 엄마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태경이 손을 뻗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용감했어. 그리고 이제 행복할 거야.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집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사는 사랑이 있는 희망이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현성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정원에서 놀아도 돼요? 그럼 조심히 놀아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렸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 사라졌던 소리였습니다. 현성이의 그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밝은 색, 행복한 장면들. 미술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현성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집에는 현성이의 그림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냉장고, 복도, 거실, 각 그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단체 일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연 초대도 많았습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불렀습니다. 용기와 정의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결국 이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진은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경은 여전히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할 때마다 증언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제약 사건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태경은 공개 사과도 했습니다. 제가 더 주의 깊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투자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는 피해자 지원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개인 재산을 출연했습니다. 한국제약의 임상시험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은 그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속은 피해자에서 정의의 투사로 어느 주말 가족은 함께 외출했습니다.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습니다. 현성이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유진과 태경이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조심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현성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태경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현성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행복해. 유진이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저도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8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현성이가 졸았습니다. 유진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가 많이 컸네.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현성이가 옆에서 함께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책을 읽다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행복한 모습,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성이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유진과 태경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들이 고요했습니다. 태경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예전 생각.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는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8년의 공백을 채우듯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평화였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는 그 사진,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랑이 이겼다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고 그 증거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희망의 증거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1년간의 긴 싸움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제약 대표이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구소장은 10년, 다른 임원들도 각각 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은 엄정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위협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을 기다린 정의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진은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빛을 봅니다. 저처럼 두려워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뉴스로 퍼졌습니다.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 후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안이었습니다. 고발자를 해고하거나 보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신변 보호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윤유진 씨의 용기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여러 기관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병원 감독 기구에서도 그녀를 원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태경도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업윤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투명 경영을 장려하고 부패를 감시하는 단체였습니다. 큰 자금을 출연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가담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재단은 피해자 지원, 법률 자문, 윤리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성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탔습니다. 그린 그림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무지개 아래 서 있는 그림. 시상식에 유진과 태경이 함께 갔습니다. 소희도 따라갔습니다. 현성이는 상을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희, 이모, 사랑해요. 세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었습니다. 생일에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소희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족을 얻었어요. 전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에는 새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판결 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현성이가 물었습니다. 옛날 그림은 어디 갔어요? 창고에 보관했어.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버리지 않았어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엄마가 너한테 보낸 메시지였어. 잊으면 안 돼. 그럼 언젠가 다시 걸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니까. 현성이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진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는, 용기는 보상받는다는,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메시지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 싸움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제약 사건은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개조 공사를 했습니다. 어두웠던 벽을 밝게 칠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닫혀있던 방들을 모두 열었습니다. 정원도 바뀌었습니다. 정원사를 새로 고용했습니다.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장미, 백합, 수국, 봄이 오면 온통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성이는 친구들과 정원에서 뛰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집안 곳곳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태경의 서재는 독서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면 모두 모여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은 유진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연 원고를 쓰고 상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운 여성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지하실은 현성이의 놀이방이 되었습니다. 레고, 그림 도구,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상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유진의 피아노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현성이도 함께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연탄곡을 칠 때면 태경이 박수를 쳤습니다. 거실 벽의 가족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사람이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소희가 차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현성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유진이 물었습니다. 장래 희망이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왜 변호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태경이 현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밤이 되면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고요했습니다.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소희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유진과 태경은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해? 태경이 물었습니다.